이어서 그 마지막 그 간호 수행의 마지막 차시입니다. 그 마지막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40분 동안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다시 40여 분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능하면 시간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게 될 거는 간호 수행의 종류, 그리고 이거는 했었던가요? 했었다, 그죠? 소리. 간호 수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준비 단계, 그리고 간호 수행 단계, 그리고 위임과 감독, 그리고 간호 기록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임과 감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앞서서 한번 들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약식으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호 수행 과정에서 이제 먼저 준비 단계는 어떠한 단계인가? 대상자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앞서서 간호 사정 진단 계획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행을 하러 대상자에 갔을 때에는 뭐예요? 대상자를 어세스먼트 또 다시 또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온고잉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사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있어서 계획에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 그다음 또는 상태가 변화가 되기는 했으나 우리가 세운 계획을 적용하는 거가 별로 무리가 없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간호 수행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도움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자원은 있는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가 대상자를 케어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장비가 있는가, 수혈 환자에게 수혈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수혈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튠링 사인이 이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튠링 사인을 이렇게 튠링과 관련된 어떤 그 증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워머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워머가 있는가? 그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대상자의 어떤 산소 포화 정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뭘 하죠? 펄스 옥시메트 같은 걸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대상자의 혈액 안에 산소가 충분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가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가 힘이 듭니다. 계속 바늘로 찔러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펄스 옥시메터거든요. 말초 산소 포화 측정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있는가, 그다음에 EKG 모니터링이 필요한가 있는가 뭐 등등등의 장비, 그리고 인력 은 충분한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어레스트 상황이 터졌을 때 내가 대상자 옆에 서가지고 약을 필요한 약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투여를 한다 하면 그거는 기록은 누가 해줄 것인가? 기록하면서 투여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어레스트 상황에서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인력들도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CPR을 할 때에도 누구죠? 의사 혼자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체력 소모를 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CPR을 대신 그러니까 교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CPR을 하다가 제세동기 같은 거 쓰는 상황에서는 제세동기를 같이 이제 써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가. 뭐 제가 응급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그 이외에도 간호 보조 인력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환경적인 것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환자가 있는데 그 불안정한 환자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를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굉장히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거나 하게 되면 환자가 더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런 환경 관리 같은 거, 그다음에 드레싱 카트 간호사들 막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간호사들 신발 질질질질 슬리퍼 끌듯이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거 있죠. 탈탈탈탈 거리면서 신발 신고 다닙니다. 그거 누워서 들으면 굉장히 신경 거슬리는 소리거든요. 그런 환경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상자에게 우리가 간호수행을 할 때에 보면 가능하면 대상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간호수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학적, 간호학적 처치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행은 하고 있으나 합병증이 예측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측되는 합병증의 경우에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간호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의 그 간호는 어떠한 것이 간호가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녹음이 잘 되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네요. 그 다음 단계로 간호수행 과정입니다. 이 간호수행 과정에서 간호수행 지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챕터예요. 그래서 이 간호수행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지침을 염두에 둬야 돼, 고려를 해야 되는가 살펴보면 모든 간호행위는 뭐에 근거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요겁니다. 그죠?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축적된 어떤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서 그건 뭐죠? 간호 연구에 기반한 거죠, 그죠? 그리고 치료의 전문적 표준에 근거해서 전문적 간호 표준에 있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앞서서 축적되어 있던 지식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간호 수행을 하고요. 가능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리에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신규 간호사들이 왜 힘들겠어요? 이런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과 관련된 지식들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고 머릿속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상황에서 발생할 것인가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조별 활동을 거쳐가지고 뭔가를 토론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함으로써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건 간에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굉장히 이제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되는 간호 중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모른 채로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예요? 간호사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단순한 뭐죠? 기술이기 때문에 보조 인력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사 놓는 거 연습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래 면허증 없어도 돼요. 간호조무사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반복되죠. 의학적 지시와 간호 지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만약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면 반드시 질문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런가요, 저런가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질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오더를 받거나 간호사들이 하는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닌가를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질문,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문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 간호사 때에는 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 혼이 날지언정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문제 생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병원에서는 문제는 뭐죠?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돌려보고 넘어가자 라는 거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 내용이나 간호계획상에 기대되는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금기사항이나 그 대상자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파악을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간호 수행을 하는 것인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금기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죠? 예를 들어서 대상자에게 우리가 아까는 내가 아까 동영상 촬영할 때는 MTX 약 가지고 예를 들었었는데요. 지금은 다른 걸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지금 출혈성 경향이 있는 환자예요. 어떤 약물 투여를 이제 와파린 투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내지는 항응고요법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뭐를 하면 안 되냐면 정맥 주사는 가능하지만 근육 주사나 피하 주사는 금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정맥 주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출혈이 일어나는 것들은 눈으로 보면서 지혈을 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근데 근육 주사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출혈성 경량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IM 주사는 금기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방이 났어요. 반 났는데 보니까 디클로페나 IM 10mg 났습니다. 금기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오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는 지금 그 플레이틀리트 수치가 얼마고 PTA, PTT 그러니까 프로트롬빈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지혈이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이게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의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간호사도 굉장히 똑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간호 행위는 각 대상자에 맞도록 개별화 한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간호 중재의 목적과 그리고 대상자가 내가 간호를 케어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병원에서 친절 교육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인사, 그다음에 쏠톤으로 안녕하십니까? 몇 평도 간호사 누구누구입니다. 그거 우리 교육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게 친절한 간호사일까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말을 굉장히 조금 투박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무뚝뚝하고 불친절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케어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다라고 투박스럽지만 찬찬히 설명해주는 간호사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대상자에게는 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잘하면 좋겠죠. 말도 굉장히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설명도 잘 해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하지 않는 간호사는 친절한 간호사가 아니다. 그게 저의 간호 철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총체적 전인적 간호 수행 필요하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존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병원에 가보세요. 프라이버시 침해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엉덩이를 보여서 근육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스크린 열어가지고 다인실에서 남자 보호자 있는 데에서 엉덩이를 까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몇 년 전에 유방에 조금 그 유방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었어요. 대학병원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좀 정밀 검사를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갔었었는데 세상에나 유방 초음파 검사실을 가는데 환자분 위 옷 다 벗고 걸어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문을 하나 열고 윗옷을 다 벗고 그 검사실까지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 민망하죠. 나 혼자 그 의료인들 그냥 자기네들 옷 입고 하는 거 보고 있는데요. 나 같으면 그 안에까지는 가운을 입고 오시고요. 지금 검사대에 서셔야 되는데 옷을 그 옆에다가 잠깐 좀 벗어 놓으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프라이버시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여자이지만 검사하는 사람도 여자이지만 내 알몸을 그냥 보여주는 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조금만 그 사람들은 나같이 검사하러 오는 사람을 하루에 수십 명씩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상황을 겪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몇 년에 한 번씩 가는데 치질가 항문 검진 받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바지 내리세요. 정말 민망한 상황입니다. 그죠? 아무리 병원이지만 특히 또 부인과 산부인과 검사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기 결정 배려하는 거. 대상자의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상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간호 중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선호도 고려하는 거 마찬가지겠고요. 그다음에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대상자가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자기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그래야만 어떤 간호 과정을 적용을 한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대상자 반응에 중점을 두고 관찰을 합니다. 간호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는 거죠. 간호사정입니다. 그죠? 다음 단계로 위임과 감독 단계 나옵니다. 그 위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간호협회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간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활동 수행에 대한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행하는 거예요. 내가 못했어요. 거기 누구누구 조무사 선생님, 그 대상자 배드메이킹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진짜 배드메이킹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죠? 내가 하지 않고 누구에게?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한 겁니다. 배드메이킹, 침상 정리하고 그다음에 침대 보갈아주고 이러는 거 조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위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예요? 법적인 어떤 실무 영역 내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활동 내용을 위임하는 거거든요. 이게 간호사의 책임입니다. 내가 간호조무사에게 선생님 저 사람 IV 다 됐다는데요. 그거 IV 이거 플루이드 체인지 좀 해주세요. 또는 관을 좀 바꿔주세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그런 어떤 그 투약이라든지 IV 라인 확보하고 이러는 것들은 조무사들의 어떤 실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게 위임에서의 간호사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담은 그럼 어떻게 정의를 내려놨냐? 아래 방향으로 또는 횡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행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상사가 아래 사람에게 위임을 그 업무 분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는 동료 간호사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동료 간호사는 뭐예요? 경력이 똑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간호사에게 이제 상사에게도 조금 왜 그 경력 연차가 더 높은 선생님한테도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나는 지금 입사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안병동에서 IV 라인을 잡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사람들은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혈관이 잘 안 보이는 거죠. 한번 탁 했어요. 한 번만에 실패하지 않고 라인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 된 거지. 대상자들 인상이 싹 돌아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니다. 인상이 어디까지 돌아가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될 때까지 할 거야. 5번, 6번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괴롭습니다. 컴플레인 들어오기도 하고요. 입장을 뒤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누군가가 내 팔에다 5번, 6번 주사바늘 찔러대는 거는 내가 뭐가 됐다라는 느낌을 드는 거예요. 마루타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딱 2번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윈년차 선생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해보니까 안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이분 IV 라인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해요. 아예. 그게 예의인 거죠. 그죠? 그런 건 뭐예요? 그 위임 또는 뭐죠? 분담의 어떤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 위임을 했을 때 일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과정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주의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떤 일을 위임을 하거나 분담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일이 실제로 수행이 되었는지를 제대로 수행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놨어요? 감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두었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 단계입니다. 간호 수행했던 것들을 열심히 잘 했어요. 열심히 잘 했으면 내가 열심히 잘 하였노라 라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록입니다. 그래서 간호 수행의 마지막 단계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실제 간호 지시를 우리 간호 계획 세워놓은 거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 수행 내용과 그다음에 수행 받은 대상자의 어떤 반응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 행위는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수행한 직후에. 미리 적어서도 안 되고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적어도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이제 의료 분쟁이 생기는 상황, 이렇게 신해철 얘기 하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수행 직후에 기록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들은 원칙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배우고 나가셔야 된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두보고라는 얘기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구두보고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응급실에 환자가 충수돌기염, 우리가 아펜디사이티스, 우리 병원에서 줄여가지고 아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빼 환자가 ER에 왔어요. ER에 온 환자에게 우리는 이제 수술 결정이 내릴 거잖아요. 그럼 ER에서 이제 수술 준비를 해서 바로 응급수술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병동에 입원을 했다가 수술 준비가 되고 나면 그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자이건 후자이건 대상자가 병동으로 트랜스퍼, ER에서 트랜스퍼 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ER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환자가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들어갈 병동이건 아니면은 병동에 먼저 입원을 했다가 수술로 들어갈 건 간에 어쨌건 입원할 병동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야. ER 간호사 누구누구입니다. 선생님 어떤 환자가 뭘로 입원을 했었고 지금 현재 앞에 OP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고 쭉딱 이제 환자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플루이드 뭐를 달고 있고 어떤 검사까지 했고 어떤 상황에 있다까지 얘기를 이제 보고를 쫙 하는 거예요. 그거 뭘로 하는 겁니까? 전화로 구두 보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구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응급실 간호사는 뭐 하냐? 기록지에다가 뭐를 적습니까? 누구누구 대상자가 어디 병실로 입원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 병동의 간호사 누구누구에게 인수인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 보고는 하지만 구두 보고 난 이후에 뭐 하는 거죠? 서면화된 걸로 다시 남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기관으로 또는 같은 병원 안에서는 병동에서 다른 병동으로 그죠? 이제 이렇게 전동되거나 전원될 때 이용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응급 상황이나 긴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두 보고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서면화된 처방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산화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저 뒤에 나오게 되는 걸로 제가 이제 근무를 할 때는 손으로 이제 수기로 채팅을 했었거든요. 막 제가 들어갔을 때에는 의사들의 처방이 겨우 이제 전산화되어 있을 때였고요. 그다음에 근무를 좀 하고 있고 이제 1년인가 1년 반인가 지나고 나니까 엑스레이 촬영하고 이런 것들을 방사선 촬영 결과가 전부 다 컴퓨터로 이제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전산화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이전에는 환자 아침에 데리고 내려가서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찍고 난 다음에는 뭐 합니까? 한참 있다가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또 환자를 병실에 올려놓고 좀 있다가 엑스레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필름 찾아와가지고는 그 대상자 칸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라운딩 하면서 뭐 하죠? 엑스레이를 쫙 걸어가지고 이제 필름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팍스라고 하는 그 엑스레이 결과를 이제 전산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니까 간호사나 조무사들이 엑스레이 필름을 찾기 위해서 방사선과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굉장히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데 시간을 이제 줄이고 환자를 케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간호 과정의 전산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조금 다른 의미의 예를 좀 들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이 간호 과정에서의 전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의사결정 간호 수행을 하고 간호 과정을 적용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모든 거를 이제 자동화하려는 거를 우리는 간호 과정 전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가 좋겠습니까? 그죠? 데이터를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안에서. 그다음에 정보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게 쉽게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대상자 정보를 초집화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왜 우리가 종이로 쓸 때는 막 이렇게 빠트린 거를 뭐 소급해서 적어놓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전부 다 시간적인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들이 보다 이제 좀 정확하게 일을 하려는 노력들도 있고요. 근데 그다음에 또 대상자 입장에서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성이 향상되죠. 간접 간호, 직접 간호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환자와 직접 대면해서 이제 간호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보다 간접 간호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또 그 간접 간호 중에서도 옛날에 손으로 쓸 때에는
손으로 차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정말 맨날 일 끝나고 남아가지고 차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차팅은 바로 수행 끝나고 바로 하라 했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이 계속 밀리니까. 그러니까 오전 10시 차팅을 오후 3시, 4시 돼갖고 막 손을 쓰는 거죠. 얼마나 이 비효율적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조금 뭐죠? 간호사들이 바로바로 이제 그 기록을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 정보에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잘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닉이라고 하는 간호중재 분류 체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클릭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적절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대상자 간호 결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도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이점이 있고요. 간호 질의 향상도 도와주죠. 왜? 신규 간호사들은 어떤 중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잘 없다라고 덜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사된 닉과 같은 어떤 간호중재 분류 체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신규 간호사들도 어느 정도는 틀에 딱 맞추어진 어떤 간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규 간호사에게 케어를 받는 대상자도 조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의 어떤 간호는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보를 굉장히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의료 제공자의 만족도 증가한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간호과정의 전산화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여러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을 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호사 측면의 이점에서는 최근 자료, 과거 자료 비교 용이하다. 그리고 대상자와의 가능한 접촉을 통해서 뭐 한다. 그죠? 지속적인 기록이 유지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교육이라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학자 반응은 어때 했는가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즉각적으로 기록을 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에서의 어떤 간호과정 적용을 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의 기록을 그러니까 우리가 차팅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을 적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복되는 기록을 적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 반복해서 적어놓은 거를 또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어떤 간호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 그다음에 대상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용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질의 연구를 위한 자료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죠.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훨씬 더 정리를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걸로부터 우리가 어떤 결과를 잘 도출해내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바로 간호 연구입니다. 그죠? 결국엔 이런 것들이 뭐죠? 근거 마련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거 기반 간호를 하는 데에서 기본이 될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리마인더 기능을 통해서 투약과 치료의 관리와 기록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간호 용어를 단일화되게 사용을 함으로써 간호사들 간의 의사소통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인력 간의 어떤 관계에도 협동력, 그다음 관계, 의사소통 수준을 훨씬 더 높게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 간호 수가 산출 근거를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갖고 여러 어떤 관리가 보건의료 팀들 간의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간호사들 너가 뭐 하는지 뭐 한다고 그렇게 바쁜지 몰랐는데 실제로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대상자의 어떤 건강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행위하는 것들은 전부 다 수가로 산출되어 마땅하다라고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가가 책정이 되면 우리의 지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병원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가 왜 대접을 받습니까? 병원 수익의 대부분은 의사가 만들어낸다라는 인식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나 너거를 위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왜 우리를 대우를 안 해주냐? 월급도 더 올려달라, 뭐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 향상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병원 경영, 그다음에 환자 건강 증진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간호중재 간호수행 기록 방법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난다. 우리 교재에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닉 앞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낙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얘들은 지금 보면 세 개가 각각 분류 체계가 조금씩 달라요. 영역이 다르니까 이거를 쓰는 병원도 있을 거고 이것도 쓰는 병원도 있을 거고 이것도 쓰는 병원도 있을 거고 나라마다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 통일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당면한 과제 뭐냐? 이 세 가지를 좀 통일해서 쓰는 거가 필요하겠다.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겠죠.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게가 이제 ICN입니다. 그래서 이게 ICMP라고 하는 거가 언제 이제 발표가 되었고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다라는 말이 간혹 계획이나 뭐 진단 단계에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계획 단계에서 소개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지금 미완성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오마하라든지 HACCM 이거는 지금 실제로 코드가 이제 딱 이렇게 명명화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그 파트에서와의 어떤 호환도 가능한 어떤 상태로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우리가 아직까지 풀어가야 할 숙제는 많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록 방법이긴 하지만 분류 체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좀 통일한 작업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 교재 그림 5-2번, 5-3번에서는 지금 간호 기록과 관련되어서 어떤 분이 2004년도에 박사 논문으로 이제 이 간호 기록 과정, 간호 중대 전산화 과정에 대해서 개발을 해놓은 거를 소개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병원에 실습 나가게 되면 전산화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병원마다 조금 그 병원에게 맞는 어떤 그 시스템으로 개발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잘 만들어 놓은 거를 돈 주고 사와서 이제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어쨌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를 보시면 좋겠고. 간호 과정을 전산화하는 거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산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조금 많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저보다 컴퓨터를 잘 못 만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죠? 어떤 경우에서건.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병원 전체 내에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듭니다.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거 개인정보 보호, 유출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반드시 해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전산 기록을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재난과 관련된 거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냥 굉장히 이제 대규모의 어떤 지진이 생겼다거나 그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을 했다거나 또는 전산 시스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복구를 할 것이며 그 복구하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기록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말이 우리가 전산화된 것들을 이렇게 잘 익숙하게 사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전산화된 것들을 사용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어떤 대안책을 쓸 것인가에 대한 거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요즘에 병원에 가면 그 혈압계를 거의 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커플만 감아가지고 이렇게 삑 누르면은 자동으로 촥 재주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굉장히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겠고 그런 어떤 자동 혈압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자 응급 상황에서 혈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손으로 재야죠. 근데 계속 그냥 자동으로 그 혈압 재는 것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매뉴얼로 재는 거가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간호사가 혈압을 못 준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산화된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걸로 사용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에 대한 어떤 그게 사용하지 못할 때 어떤 대안책은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되겠고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들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병원에서는 뭐 손으로 수기로 기록을 하지 않는데요라고 얘기를 하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기록이
읽기라고 하는 거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학교에서는 반드시 배우고 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이제 연습을 하실 겁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썼던 거고 요즘에 학생들한테도 제가 핵심 간호 술기술 연습 이게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그 간호 기록지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쓰라고 했었습니까? 육하 원칙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상자 정보는 위에다 딱 나와 있습니다. 이 간호 기록지는 이 대상자를만을 위한 것이니까 언제, 연월일, 시간 나와 있죠. 대상자의 상태가 어떠해서 그다음에 누구가 처방한 것을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를 주었다. 육하 원칙이 들어간 형태로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다음에 원인에 따라서 원인을 먼저 적고 결과를 적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적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확인을 하는 거죠. 환자가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어요. 근데 그 통증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10점 만점에 8점이었어요. NRS는 뭐냐면 숫자 평정 척도군요. 뉴메릭 레이팅 스케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숫자로 1점부터 10점까지 만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통증이 심한가 점수가 숫자가 클수록 당연히 통증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숫자로 이렇게 딱 어세스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데 혹시 그 통증이 이제 절개가 된 것 때문에 통증인 건지 아니면 수술 부위 쪽에 다른 어떤 감염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유발된 건지를 어세스먼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상자의 어떤 수술 부위를 관찰을 하죠. 그다음에 발적이 없는가, 뭐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 확인을 하고 기타 그거와 관련되어서 다른 어떤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의사한테 보고를 하죠.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죠? 박정원 간호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죠? 닥터 나 의사가 처방한 디클로페낙 10mg을 근육 주사하였다. 용량, 그다음에 뭐죠? 경로. 맞죠? 그다음에 어떤 약을 누구에게 누가 처방은 누가 했고 몇 시에 했는가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중간 한 개 더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2시 10분 줬으니까 1시쯤에는 대상자 통증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조금 티피컬한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뺐습니다. 그다음에 오후 6시 20분에는 시간 4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때에는 정규 처방으로 이게 나 있었던가 봐요. 아마도 이 사람의 어떤 수술 후에 진통 효과를 위해서 진통제를 처방을 의사가 아예 그냥 정교사로 내놓은 것 같은데 환자가 이러한 이유로 이거를 거절한 거예요. 그냥 거절한 거내 마음대로 안 주면 안 되고요. 의사에게 보고하고 이 약을 DC했어요. 뭐냐? 약국에 다시 다 반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증 양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함. 근데 이게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면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이 진통제 필요가 없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면 얘를 정규 오도에서 의사는 빼겠죠. 대신에 뭐를 내겠습니까? 필요시 약을 줄 수 있는 처방을 내겠죠. PRN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긴 하였으나 결론은 뭐죠? 간호기록지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하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서술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호 수행 챕터에서는 지금 여기까지가 강의 내용이 끝이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여러분이 저하고 만났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뭐였었죠? 호흡기 감염과 관련된 시나리오가 있었었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이제 내렸었으니까 진단 이후에 우리가 그러면 이 대상자의 어떤 증상 완화를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간호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그다음에 간호 지시도 이제 기록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행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가상을 한번 세워보는 걸로 이제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론 수업이 뭐 왜 필요하냐라는 의견들도 꽤 있었어요. 중간 평가를 보니까. 근데 그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교수 학습 방법을 사용을 하던지 간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도했던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나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확장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발표하는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는 이게 다른 조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를 보면서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리학 간호과정이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사실은 특히 양리학의 경우에는 제가 부담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한 수업 방법들이 조금 뒷챕터로 가게 되면 조금은 수월해질 거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공부를 하십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